when we h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must come together as one. There are people dying, oh, when it's time to lend a hand to life, the greatest gift of all. We can't go on pretending day by day that someone somewhere will soon make a change. We are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and the truth, you know, love is all we nee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who make it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own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Well, send them your heart, so they know that someone cares, and their lives will be stronger and free, as God has shown us by turning stone to bread. And so we all must lend a helping hand. We are the world.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ones that make a brighter day. So let's start giving. Oh, there's a choice we're making. We're saving our lives. It's true, we make a better day, just you and me. Way it down and out. 네, 잠시 그 내용 보셨는데요. 하나 보시면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거 물어보지 마시고 제일 잘하는 거 물어보시는. 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잘하는 게 뭔지 그걸 찾아서 오늘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제 모르는 부분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가장 잘하는 부분이 어떤 것 같아요? 강의. 오늘 잘하는 게 답이 X라고 하면 강의는 너무 커요. 또 좀 더 좁혀서 질문은 너무 작아요. 너무 지금 작게 들어갔어요. 오늘 여기 보면서 그래도 가장 제가 집중해서 하고 있는 일, 독서는 X보다 약간 커요. 조금 더 좁히셔야 돼요. 여러 가지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뭔가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일이 있었어요. 원페이지북 또 좀 큰 개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된 핵심 전문성은 인지기술입니다. 사실 질문은 인지기술 안에 들어있는 한 하위 요소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인지력이에요. 인지력.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음 항목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인지기반 질문토론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인지력에 기반한 질문토론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질문토론을 통해서 인지를 개발하는 것이고 인지력에 기반해서 인지력이라는 바탕이 기반해서 질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했던 거 아마 저희 강사들이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핵심만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핵심이 아마 시대가 바뀌었다. 오늘 또 지금 인천교육청에 우리 담당자들하고 정신 먹으면서 얘기 한참 하고 왔는데 지금 교육부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바로 4차 산업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어느 분야 같아요? 백년지대기라고 말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시대 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공지능 사회 4차 산업시대가 왔다라면 그 인공지능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 특징에 맞춰서 교육은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의 교육의 변화는 사다리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 한 계단씩. 근데 지금 인공지능 사회가 온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는 사다리가 없답니다. 그냥 도약. 예, 왜?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이라는 체계가 없어지는 단계로 가요. 지식 자체가 필요 없는 단계. 물론 완전히 필요 없진 않겠죠. 대개 기준이라면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은 이제 10만 가지고도 전혀 무리가 없는 사회가 다가왔다. 자, 그럼 인공지능 최근의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최근에 나온 기술 하나만 소개할게요. 인공지능이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다 아니다. 가능해요? 지금 기술로? 지금 기술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처럼 토론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 지금 기술로? 와, 대단하네요. 그럼 여러분 지금 직업이 없어질 텐데. 토론이 가능하면 사실 우리 선생님 역할도 사실 없어집니다. 토론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제 인간처럼 완벽한 토론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 토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MS에서 개발했는데 토론 기준, 다시 말해서 김영남 법이 우리 사회에서 옳으냐 그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인공지능이 지구촌에 남겨진 모든 인터넷 지식과 논문 지식들을 다 검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3초간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가장 빠른 컴퓨터의 속도가 초당 연산수가 대충 맞춰보세요. 초당 1초당 연산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연산수가 몇 회 정도 될까요? 초당 연산수 대충 여러분 어느 정도 범위로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큰맘 먹고 한번 큰맘 먹고 경. 와, 경단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36경입니다. 경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알죠? 1경이 9,999조죠. 그 다음이 1경이에요. 36경이면 정말 1초인데 어마어마하죠. 그 정도 속도로 연산을 하게 되면 지구촌의 모든 지식을 검토하는데 3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10초 만에 연산 끝내고 찬성 반대의 근거들을 찾아서 제시하는 인공지능이 바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뭐 그 이상의 놀라운 인공지능은 어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가진 이 기능 중에 가장 뛰어난 기능은 인간과 같은 기능 사고자. 두 번째가 언어입니다. 세 번째가 정보인데 정보는 이미 가졌죠. 빅데이터. 언어는 이미 자동 통역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고는 딥러닝으로 세팅됐습니다. 자,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의 미래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인지력에 대해서 연구해 오면서 다행히 인천교육청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년쯤에는 이제 교육계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포럼을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럼에서 다룰 얘기는 4차 산업시대의 인공지능 사회에 도대체 교육의 방향은 어디인가? 죄송합니다. 꺼버릴게요. 교육의 방향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루게 되는데 거기서 다룰 핵심 내용이 바로 이제는 지식을 다루지 않는 즉 인지력을 다루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지력이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아는 것, 알아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인지력이죠.
근데 아는 것은 그동안의 패러다임이었죠. 이제는 알아내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예, 그럼 알아내는 패러다임은 원래 누가 가졌던 거죠? 알아내는 패러다임은 노벨상 수상자들. 예, 그냥 대표적으로 뽑으면 노벨상 수상자들이 가졌던 패러다임인데 그 패러다임을 이제는 우리 모든 70억 인구가 다 가져야 된다는 게 지금 이슈입니다.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렇게 어려운 거를.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거를 인류 역사 대대로 실천해온 민족이 있었죠. 어디죠? 예, 유대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이 알아내는 기술을 민족 전체가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벨상 수가 30억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4만 개, 인구수로 볼 때 30억으로 올렸을 때 4만 개, 서양이 30억으로 봤을 때 800개. 결국 4만 개 대 800개의 어마어마한 지능의 차이가 생긴 거죠. 그럼 유대인들의 그 알아내는 기술은 박사학위의 기술이고 노벨상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알아내는 힘이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알아냈느냐? 모든 삶이 질문이었죠.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서 알아내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알아내도록 생각하도록 만드는 기제 중에 가장 뛰어난 기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알아내도록 그냥 어릴 때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알아내는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 뭘까요? 호기심. 예, 잠깐 보세요. 호기심은 언제 생기나요? 궁금할 때죠. 궁금한 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궁금한 걸 우리는 질문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호기심이 뒤. 예, 뭔가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질문은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호기심 다음이지만 일단은 궁금한 게 생겨야 그 다음에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질문은 하나의 요소입니다. 더 근본적인 요소는 뭔지 아세요? 차이입니다. 차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차이란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 좀 온도가 따뜻하나요? 추우나요? 좀 더우려고 그러죠.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나아지면, 더워지면 어떨까? 이제 뭐 시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찾게 돼요. 편안한 온도에서는 그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온도와 차이가 생길 때 사람은 그때부터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이. 그럼 교육이란 뭐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교육이란 학생이 가진 수준의 약간의 차이를 제공하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 이 차이가 커지면 그냥 포기. 이 차이가 없으면 뭐 할까요? 차이가 없어. 안주. 차이가 낮으면 내가 아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차이에 어떤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무시, 회피, 도피, 기타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흔히 말하는 수업 시간에 장난질을 많이 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버리죠. 이것이 높으면 못하니까 딴짓하고, 이것이 낮으면 재미없으니까 딴짓하고, 같으면 할 이유가 없고, 그럼 어떤 상태가 돼야 할까요? 약간입니다. 교육이란 딱 한마디입니다. 차이를 제공하라. 그런데 30명 놓고 차이 제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서 우리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죠? 이 차이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30명을) 놓고 차이를 만들기란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차이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약간의 차이를 모두에게 주고 싶어. 그럼 어떤 학습으로 가야 돼요? 지금 전 세계가 그 학습으로 가고 있어요. 네? 1대1. 그렇죠. 개별 학습. 맞춤형 학습이에요. 지금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맞춤형 학습이 현실로 가능한가요? 힘들죠. 만약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제시 다 됐어요.
강의를 전부 인강으로 듣고 중학교 1학년인데 수학은 초3이다. 그러면 초3부터 들으면 되잖아. 이걸 뭐 통달학습이라고 그러죠. 자기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걸 통달학습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구조죠. 자, 교육이란 무엇이냐? 앞으로 여러분 머릿속 끝부터 발끝까지 차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차이를 제공하는 이유는요? 차이를 제공해야 될 이유. 호기심을. 네. 호기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탐구하게 되고, 공부란 탐구죠. 연구죠. 알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교육은 매우 단순화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은요, 우리가 30명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안 그런가요?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내려고 한번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할 일은, 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아이들이 막 스스로 알아내려고 해. 여러분이 할 일은. 갑자기 할 일이 별로 없어지지 않아요? 뭐 해야 되죠? 그쵸, 방향 제시죠. 근데 그 일 갖고 교사 아직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일만 갖고. 여러분 학생들이 알아내는 거 안 하는 거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직업이 유지되는 길이 농담이고요. 자, 재미난 질문 하나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20세기 말에 정말 중요한 교육계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슈였는데 20세기 말에 풀렸습니다. 물론 답은 몰랐던 건 아니고 답은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거죠. 자, 제가 질문할 때 큰 소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차적인 질문인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목표가 학생이 더 잘하게 만드는 겁니까? 선생님이 더 잘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선생님이 잘하는 겁니까? 학생님이 잘하는 겁니까? 시작! 선생님이 잘하는 거. 목표가 그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크게 해보세요. 근데 수업을 끝내고 나면 항상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입니까? 학생입니까? 시작! 선생님. 이게 교육계의 오래된, 아주 오래 묵은 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목표는 학생이 잘하는 것인데 항상 선생님이 잘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생각해 보시고, 원인은 시작! 교사가 왜 항상 더 잘하게 되죠? 강의식 수업하면 어떻게 해요?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처음에 집에서 뭐 해와요? 준비해와요. 집 와서 이제 뭐 해요? 가르쳐요. 또 평가해서 시험에 제출해야 돼요. 출제해야 돼요. 공부를 누가 더 많이 해요? 선생님이 더 많이 해요. 뭐가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더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학생 강제가 학생이 네. 그거를 20세기 말에 와서 실현 가능한 구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항상 누군가가 가르쳤거든요. 이제는 가르침을 끝내라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왜요? 책 자체가 없었거든. 여러분 지금 책이 이렇게 찍은 게 언젠데요? 지금 100년도 안 됐잖아요. 우리. 책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 같은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는 아마 교수가 계속 자기 노트에서 막 읽어주는 시대가 있었어요. 자기 노트에서 막 읽어준다. 과거에 선생님이 외운 거 가지고 말해주면서 학생들은 그거 듣는 걸로 배웠다고. 과거에는 선생님만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게 오랫동안 지식의 전수 과정이었죠. 근데 이렇게 책이 많아지고 이렇게 인터넷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너무나 큰 낭비가 된 거죠. 결국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기술과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근데도 우리 현재 교육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자, 당장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학생들한테 이 질문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설명을 쭉 해주고, 야, 그동안 내가 미안하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배워서 내가 더 잘해버렸지 않냐. 이제부터 너희들이 잘하는 길이 있다. 학생들도 다 동의합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준비해서 너희가 발표하고 너희가 강의하고 너희가 출제까지 해라. 그럼 학생들이 제 1번 질문은 다 같이 시작. 왜는 해결했다니까 방금 얘기 들어서 알았어.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질문 나올까요? 어떻게? 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해결사들이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16년 교육을 받았고 교원 시험과 교원 연수까지 마친 여러분의 실력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배운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걸 내일 아침에 학생들한테 내일 해와 이래서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야 교육이 바뀝니다. 앞으로 내년 포럼에서 다룰 얘기들인데요. 오늘 인천교육청하고 얘기하면서 포럼의 핵심 내용들을 얘기하고 왔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만 있으면 되느냐? 뭐가 존재한다 라는 걸 알면 돼요. 미국이 있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그럼 연구할 때 알아내는 힘을 기를 때 내가 궁금한 것을 찾아내고 궁금한 걸 찾아내는 건 인공지능한테 물으면 다 나와요. 더 잘 찾아요. 우리 검색하면요. 순위가 쫙 나오는데 뭐가 답인지 계속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으면요. 거의 99.9%의 정확도를 가지고 답을 해줍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 지식의 한계를 이제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다음 대안을 지금 찾아서 가야 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가장 위기의 시대의 교육을 맡고 있고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 가장 놀라운 기회의 시대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조금만 앞서면 그냥 조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조금 앞서면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독특한 삶을 살게 되죠. 모든 성공은 대부분 혼란기에 옵니다. 모든 영웅은 다 춘추전국시대에 나오죠. 지금 시기가 바로 교육의 춘추전국시대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 한번 살려보시고요. 연구하는 교사가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냥 주어진 시스템에 따라가는 것은요. 뭐 살아가는 거에 살겠지만 아마 혼란기에 더 나은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첫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알아내는 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제공해야 되는데 차이란 곧 개개인에게 맞는 차이가 제공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고 그리고 알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거를 자기 입으로 발표를 해야 되죠. 또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집에서 준비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반인데 얘는 수학이 초등학교 3학년이야. 열심히 준비했어. 와서 발표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 그렇다고 이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했어요. 와서 발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제 발표하는 의미가 없네요.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제한사항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발표를 영상으로 촬영하게 합니다. 자,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 지문 독해를 하는 과정과 설계하는 과정을 직접 다 숙지한 다음에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고이 박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문을 가지고 설계를 할 건데요.
이렇게 무엇을 문장 분석을 하고 목적 문장은 이문은 주제는 주제 문장을 찾고 우선 설계를 합니다. 장 체험단 뭐죠 이게 식은 네, 이렇게 해서 체험수 추론 활동을 합니다. 네, 방금 했던 게 지문 하나를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 주제 문장을 찾아냈죠. 그리고 설계도 짜서 전체 상황을 하나의 머릿속에 갖는 과정을 지가 지금 시간이 몇 분 정도입니까? 13분에 걸쳐서 이 지문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볼 수 있도록 설명을 체계적으로. 지금 이 작업은 원래는 학생이 합니까? 선생님이 합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하죠. 예, 선생님이 하는 액션을 학생이 하죠. 이 학생들의 성장 속도는 어떨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앉아서 듣는 거하고 다른 거 아시죠? 예. 수학 문제도 이렇게 합니다. 지가 쫙 풀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발전 속도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학교를 이번에 설립했어요. 대한학교를. 2016년에 올리원 스쿨이라는 걸 설립해서 지금 학교가 3개 정도 돌고 있는데 제가 98년에 꿈의 학교를 설립해서 어쨌든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었죠. 현재 대한학교에서는 간디학교하고 꿈의 학교가 그래서 제일 성공한 학교죠. 민족사관 고등학교 워낙 돈으로 막 처발라놔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 치지만 그야말로 바닥에서 시작했던 학교 중에서는 성공한 학교죠. 그때 98년에 꿈의 학교를 시작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새로운 이런 시스템, 지금 말한 방금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알아내는 힘을 길러내는 정말 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시스템이 바로 그 학교. 저는 이제 이 시스템을 대한학교에 적용했으니까 이제 공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천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좀 하고 있죠. 아무튼 오늘 제 학창시절 빼면 나머지 시간은 바로 이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에 올인했던 인생인데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질문이라는 관점 속에서 포커싱을 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듣다가도 그냥 질문하세요. 듣다가도 질문하시면 아마 옆구리가 뚫려서 좀 삐져나가더라도 여러분들 궁금증을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는 교육이란 뭐다? 교육이란 차이를 제공하는 거다. 예, 그 차이를 제공해서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일으키는 거다. 그래서 그것이 질문으로 나가게 되고 그 질문이 탐구를 하게 하고 그것이 알아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알아내는 힘이 인간 능력의 정점이다. 이건 여러분의 동의를 떠나서 진실입니다. 인간의 핵심 능력은 알아내는 힘이다. 인간의 핵심 능력은 왜요? 우리 인간이 만든 최고의 결작품이 문명입니다. 이 문명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은 모두 발견과 발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알아내는 힘에 의해서 형성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데 내일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아주 쉬운 단계에 질문을 먼저 사례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거 보면 정말 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거는 좀 야 이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인데 이걸로 하라 그러면 여러분 당장 수행이 안 돼. 그렇지만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은 질문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 애들이 선생님 결혼했어요? 이런 질문 나오면 수업 되는 게 아니라 방해잖아요. 진짜 질문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은 어때요? 해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선생님 해류가 뭐예요? 이거 수업 방해입니까? 이거 수업 도움됩니까? 도움 되나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 정도는 개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질문 아는 사람을 알고 모르는 사람을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모르니까 물어보긴 해야 돼요. 모르니까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현실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인터넷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요. 요즘 서양의 학교들은 거의 이제 인터넷이 다 공급이 됩니다. 수업에.
해류 그러면 해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해류 그러면 모르면 물어봅니까? 찾아봅니까? 예, 물어보면 방해된다고 생각하죠. 왜 남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건 빨리 내가 스스로 찾는 게 낫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으면 그 시간 얼마나 낭비해. 찾아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해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해류는 바다에서만 일어나나요? 아니면 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다 모르는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뭐 거대한 강이라면 해류는 일어날 수 있겠죠. 해류가 아니라 이제 민물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질문은 확장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은 또 어때요? 선생님 어제 말했던 그 내용하고 오늘 말한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질문은 모두가 관심을 갖는 질문이 돼요. 심지어 선생님마저도. 선생님 오늘 해류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복습을 하고 있는데 해류에 4가지 특징인데 선생님이 3가지밖에 안 적어요?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당황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질문이 질문이겠어요? 3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첫째, 오류를 찾아내는 질문. 두 번째, 부족을 찾아내는 질문. 세 번째, 부재를 찾아내는 질문. 이 3가지의 요소가 들어있어야 이걸 핵심 질문이라고 해요. 안 그러고 이제 개인적인 무지나 개인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그 시간에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뭐 우리 학생들이 그 정도 질문 해준다 해도 고맙죠. 요즘 질문 하도 안 하니까. 네. 앞으로는 빨리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을 뺏지 말고 스마트폰 설치대 하나 놓고 키보드 있죠. 키보드 하나만 주면 그냥 컴퓨터거든요. 완전히 뭐 검색 다 하죠. 딱 주고 사용 규제 정확하게 사용 규제하고 그리고 수업에 쓰면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재료를 걷어서 참고해 놓는 거 정말 이건 정말 아니죠. 다행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규약을 만들고 있노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연습형 질문이 있다. 연습형 질문은 간단해요. 내일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과 하나 놔두고 하면 너 생각나는 거 다 질문해봐. 네, 그럼 뭐 사과 어디에서 나왔어요? 무슨 사과에 뭐 별별 질문하기 별로 의미 없는 질문들이 많아요. 중요한 질문은 이 상황에 맞는 질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질문이 상황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던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에 힘이 되는 질문이 되는지 이걸 학습형 질문이라는 표현하고 두 번째는 학습형 질문, 패턴형 질문, 그 다음에 가설형 질문 이 3가지를 한번 설명할 텐데 아래 2개는 크게 이번 시간에는 많이 안 다룰 겁니다. 학습형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학습형 질문으로 인지력을 개발한다 라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2가지를 보겠습니다. 상황인지하고 언어인지. 다른 말로 하면 상황 속에서 핵심 질문을 어떻게 던져서 네가 인지력이 있다라는 것을 판명하느냐, 언어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서 인지력이 있다는 것을 판명하느냐 하는 겁니다. 질문은 여러분 수단입니다. 질문을 잘한다는 것은 네가 인지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자, 핵심 질문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브라에는 스승입니다. 케플러의. 근데 태양계 행성 자료를 다 모아놨던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 태양계 행성 원리를 못 찾았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자료를 모두 이어받았어요. 자기가 찾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오류 질문을 던졌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케플러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가정을 했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짜 맞추니까 당연히 맞겠죠. 예. 결국 행성의 3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핵심 질문이 세상을 바꾼다. 예, 이 부분은 정말 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질문해야 핵심 질문일까?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자, 생각해 보시고요. 이 상황에서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시작. 네. 자, 핵심 질문, 우리 선생님. 안 났어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두 사람씩 좀 앉아주세요. 오늘 좀 토요일 보내야 되니까. 여기 두 사람, 여기 두 사람, 여기 두 사람이고. 선생님 일단 침판 보세요.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를 두 분씩 잠깐 1분 동안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핵심 질문이. 이 질문을 던져야 이게 이 사람이 상황 파악을 한 거예요. 예. 자, 됐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족사진이 맞는가? 가족사진이 맞는가? 그럼 지금 여러분이 다른 분 가족사진이 맞는가 아닌 거 다른 질문을 했던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낀 게 뭐예요? 자녀들하고 부모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그럼 질문이 그것 때문에 가족사진이 맞는가 했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가족사진이 맞는가 하면 가족사진이다, 입양사진이다, 합성사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핵심 질문이 나와. 그게 뭐냐면 왜 자녀의 모습과 부모의 모습이 다른가? 예, 이것이 핵심 질문이에요. 가족사진인가? 라고 물으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는 여러분은 너무 많은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왜 다른가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다른 경우가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자, 왜 부모와 자녀가 다른가? 경우의 수. 아까 가족 사진이 맞는가 말하면요. 무슨 합성 사진까지 나와버린다니까. 근데 왜 다른가라고 물으면 첫째, 뭐죠? 성형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입양했는가? 셋째? 재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아주 너무 웃겨서 그러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핵심 질문을 뽑을 때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우 하나만 늘어나면 경우 하나 밑에 또 몇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놓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단계를 더 들어가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느냐?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입양사진이다. 자, 입양사진이라면 새 아이가 똑같은 아이를 입양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을 일단 제껴놔야 됩니다. 형사가 단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추론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입양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아까 바람 피웠다. 바람을 한 사람한테 세 사람 날 때까지 피우기는 거의 불가능한 단계예요. 그렇죠? 경우의 수는 포함되지만 한 사람의 자녀를 거의 불가능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외합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였죠? 성형이죠. 예, 성형을 했다면 가능한 경우가 되죠. 예,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성형했다면 아내의 원래 모습으로 나올 거고 남편이 성형했다면 남편의 모습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한 가지로 추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핵심 질문은 뭘까요? 자, 이제 성형수를 쪼긴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질문을 해봐요. 자, 질문은 뭘까요? 아빠가 성형을 했나 엄마가?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하나 더 있죠. 둘다 그렇게 했나? 그렇죠? 이게 바로 인지형 질문이에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찾아내는 능력. 우리 지금 처음에 가족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족 사진을 빼고 입양이냐, 그 다음에 성형이냐, 바람 폈냐 한 세 가지로 찾았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가지 경우를 아니다라는 걸 제거하면 하나가 남게 되고 결국은 다시 세 가지 질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되겠죠. 부부 중에 부부 중에 누가 성형을 했냐 하면 누가 성형했냐라는 말은 세 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질문이 핵심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세 번째 핵심 질문으로 나오기 전에 벌써 생각의 단계를 두 단계를 걸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도 이런 질문을 여기까지 해오는데 그 정도까지 올 수 있다면 벌써 생각의 그죠 깊이가 넓이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우의 수를 전부 찾을 수 있는 폭넓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제거해내고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이런 단계가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정도 질문이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연구원 수준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했던 게 연구원들이 하는 질문의 수준 정도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일 먼저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네, 이것이 사진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상황이었다. 그러면 상황에서는 이 상황 조사를 먼저 합니다. 6가원칙 조사 있죠. 언제냐, 어디서냐, 누구냐, 뭐 이런 6가원칙 조사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상황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 아까 우리는 가족 단계에서 세 단계를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가족 단계에서 가족 사진이 맞냐 아니냐 했을 때 여러분은 가설 수립을 해야 됐죠. 가족 단계 가족의 사진이 맞다 아니다. 그래서 맞다 했으면 맞다에 대해서 가설을 수립해야 돼요. 근거를 제시 못하면 내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근거를 제시하면 검증까지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 얘기 나오니까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영화 명대사라고 있잖아요. 영화 명대사 나오면 너무 막 짜릿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명대사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왔죠. 넘어오는 과정에 우리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이제 자, 남자 여자가 둘이 데이트를 합니다. 남자가 물어요.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그때 여자가 답변을 합니다. 이 질문에 결혼해 줄래요? 라는 질문에 나올 수 있는 사실적인 답은 몇 가지예요? 사실적인 답. 그러니까 물었으니까 예? 아니요. 아니면 기다려달라. 근데 여자는 답변이 예였어요. 근데 예라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예라고 던지면 재미없는 답변이지. 이제 명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라고 던졌을 때 남자는 다음 질문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럴게요. 했습니다. 남자는 뭐라고 할까요? 언제 할까? 아마 대부분 남자는 그게 급할 거야. 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 언제라고 물을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다음 대답을 또 추론해요. 아, 우리 처음 만난 날 3년 전에 이날로 하자. 좀 뭔가 있죠? 네, 그럼 3년 전에 만났던 이날 우리 결혼하자. 그럼 결혼하자 3년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던 날로 결혼하자 이렇게 답을 했어 속으로. 그럼 남자는 또 뭘 물을까요? 어디 살 거냐? 자, 어디서 할 거냐? 그러면 여자가 먼저 생각하는 게 답을 그때 남자하고 스쿠버 다이빙 했을 때 우리 스쿠버 다이빙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 자, 이쯤에서 답을 내립시다. 벌써 남자가 물을 것과 답할 것, 내가 답했을 때 물을 것, 답했을 때 물을 거를 3단계를 넘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스쿠버 다이빙이 나왔죠. 자, 이제 해볼까요? 남자가
결혼해 줄래요? 아주 심각하게 묻습니다. 아, 그 수에즈 운하에 거기 스쿠버 다이빙 너무 멋있었죠. 우리 거기서 할까요? 어때요? 예스, 노하고 다르죠? 네. 질문과 답변을 뛰어넘었을 때 이것이 멋있는 답변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질문을 뛰어넘어서, 그죠? 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뛰어넘어서 다시 입양 쪽으로 가서, 입양 쪽에서 뛰어넘어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고 핵심이 들어갈 때 이게 진짜 질문이 되고 대화에서의 그 멋있는 명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가지고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상황인지는 많이 안 할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할 때 상황 가지고 수업합니까? 글 가지고 수업합니까? 네, 대부분 글이죠. 네, 그래서 글이 거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90%의 글을 가지고 오늘 하는 걸로 언어인지를 중심으로 할 텐데요.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의 능력은 언어인지가 핵심일까요? 상황인지가 핵심일까요? 인간의 능력은 언어인지가 진짜 능력일까요? 상황인지가 능력일까요? 그렇죠. 네, 언어인지 90% 수업은 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황에서 인지를 못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왜 매출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죠? 아내가 이혼하자는데 이혼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 유명한 존 가티멜 박사의 그 감정 코칭 들어보셨죠? 감정 코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데, 그것도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혼을 당하지?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인데, 그거 연구하다가 인류 역사의 인문학적 그 공학 시스템을 발견했죠.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별하는가, 이걸 찾아낸 정말 인류의 최초의 과학적 발견이었습니다. 결국 상황을 우리는 인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교육의 목표입니다. 근데 교육에서 이걸 못 잡아준다면 사회에 나가면 우리는 이중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사회에 나서 또 배워야 돼요. 상황 인지하는 거. 그래서 교육에서 다루는 언어인지와 상황인지를 일치를 시켜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언어인지하고 상황인지를 일치시키는 게 가능할까? 현재 언어로 배우는 것을 학습 역량이라고 그러고, 사회에 나가서 하는 역량을 업무 역량이라고 해요. 학습 역량이 뛰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학습 역량은 업무 역량과 이퀄 나리퀄, 원하는 바. 아니,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이퀄이지. 학습 역량이 뛰어나면 업무 역량이 뛰어나야 우리 정말 소원이지. 근데 현실은 이퀄 나리퀄. 선생님들도 안 이퀄이래. 이게 뭔 일이냐고 이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학원의 석박사 논문을 다 조사했는데 세상에 다 나리퀄이에요. 이건 정말 이건 아니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해결하려고 나온 게 바로 지금 NCS입니다. KQF라고 전 세계가 역량 중심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선진국은. 지식 중심에서 전부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공부를 하는데 업무 역량하고 다르냐 이거지. 공부 역량과 업무 역량 왜 다르냐 이거야.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는 바뀌었고, 우리나라는 현재 지난해에 기획 단계 들어갔고, 올해 조직 단계 들어갔고, 내년 설계 들어갔고, 그럼 앞으로 한 4, 5년 걸려서 교육계까지 올 겁니다. 빨리 준비하셔요. 좀 생각이 있으신 분은 미리 준비하시면 4, 5년 후에는 여러분 그냥 날아다닐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뭔 얘기 되겠지? 뭔 얘기 되겠지? 네, 상황인지. 결국은 상황인지 능력이 인간의 핵심 능력인데, 그럼 이 상황인지하고 언어인지, 학습인지입니다. 이 학습인지를 일치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이 이걸 해결하는 거예요. 상황과 언어를 일치시켜라.
내가 알고 있는 언어는 상황과 동일한 거다. 그럼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곧 내가 본 상황과 동일한 거다. 그럼 내가 언어로 머릿속에서 해결하는 거는 상황이 해결한 거고 동일한 거다. 정말 멋있죠. 이거를 발견하고 20세기의 언어 철학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바로 인지가 바로 거기에 기반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상황과 언어를 일치시킵니까? 자,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집에 있는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하는데? 라고 물었어요. 자,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자, 한번. 연수 중이야. 그러면 지금 얼마나 불완전한 답변인지를 그 다음 남편이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누구랑 있어? 누구랑 있어? 여기 염려가 심한가 봐요. 자, 누구랑 봤는데 아닌데 여기서 이제 진짜로 꼭 물어야 될 건 뭘까요? 언제 와? 네, 아마 각자의 남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질문이 다 달라지는데 객관적인 상태에서 묻는다면 연수 받고 있어. 자, 친구 교사에게 전화 왔어. 연수 중이야. 그럼 교사는 뭘 물을까요? 무슨 연수라고 했지? 남편은 무슨 연수를 안 물어요? 네, 대상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와 상황의 일치예요. 무슨 말이냐? 연수 중이야. 친구가 묻습니다. 무슨 연수야? 질문 연수야. 그럼 그 다음 선생님 친구가 뭐라고 물을까요? 내용이 뭐냐고 했지. 선생님 궁금한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전화 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져요. 질문이. 즉 상황과 내가 전달할 상황과 지금 묻는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묻지 않았어. 교사야. 선생님이 이 사람한테 이 상황을 전달할 때는 뭘 전달해야 돼요? 그가 궁금한 걸 전달해야지. 남편한테 전달할 때는 무슨 연수냐 세부적인 걸 말할 필요 없죠. 언제 끝난지를 말해야죠. 그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기 하고 있는 상황을 밖에 전달해라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거 그냥 적어서 보내. 아니에요. 그 대상에 따라서 그들이 궁금한 걸 달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 요소야. 나는 교사한테 지금 내가 언제 끝나냐 뭐 이런 그 잡다한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은 상황인지를 못한 거예요. 이것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업을 망하게 하고 사업을 흥하게 하고 관계를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전달할 내용하고 친구한테 전달할 내용하고 자녀한테 전달할 내용을 구분을 못해.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내 머리에서 상황과 일치를 못 시킨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사람이 진짜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이 20세기 초에 비트겐슈타인의 그 질문 속에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언어가 상황과 일치하는가? 바로 질문이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소가 되고 인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뭘까요? 무슨 뭐 문의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뭐 던질 수 빠른 질문이에요. 이거는. 저게 뭐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 정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예, 이게 지금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게 뭐지? 아무리 상황을 파악해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밖으로 벗어난 어떤 상황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바로 질문이 달라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보는 상황과 보는 범위가 넓어졌을 때, 보는 깊이가 달라졌을 때 어떻게 질문이 달라지는지 사례를 갖고 설명해 줄 테니까 인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달라지는지 잘 봐보세요. 복지사 한 사람이 자격을 취득하고 이제 복지관에 취업을 했습니다. 복지관에 가보니까 복지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급여를 못 받겠어. 자기는 다행히 쇼핑몰을 따르고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수익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급여를 안 받아도 되는데 마침 급여가 나오는데 도저히 못 받겠어. 형편을 보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 있어서 괜찮다고 그냥 복지관에 쓰시라고 해서 줬어. 너무 착한 짓 했죠. 네, 너무너무 착한 짓을 했어. 복지관에 소문이 얼마나 났겠어요. 네,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칭찬하고 그냥 뭐 또 입방 얼마나 또 세. 옆 복지관에 막 소문내고 여기까지 좋았는데 비복지관 쪽에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아 진짜 불편해 이것도. 할머니들이 뭐 보기만 하면 어이구 저 동네. 아니 피복지사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그날로부터 엄청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A 복지사의 이 상황이 불편한 상황이 된 건 A 복지사의 잘못인가요? B 복지사의 잘못인가요? 시작! B. 이제 토론이 필요하죠 지금? 네. 자, 여기서 우리는 B 복지사는 아무것도 안 했죠. 예, 액션을 취한 거는 A 복지사였어. 어떤 액션을 취했든 간에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 그 미래 영화 보면 과거로 돌아가서 좀 일을 해결하려고 돌려놓고 더 일이 악화되잖아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악화된 영향을 만드는 것도 액션을 취한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A 복지사가 생각을 한 번만 더 했다 칩시다. 이 상황까지 예측을 한 거야. 인지를. 내가 틀림없이 급여를 주면 이 소문은 틀림없이 날 거고, 네, 그러면 B 복지사들은 나하고 관계가 불편해질 거야. 아, 그러면 자 목적을 다시 해봅시다. 목적이 뭐였어요? 처음에 이 돈을 주려고 했던 목적이. 복지관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냥 줬더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그러면 다음 차원의 복지관을 도우려고 한 거니까 도우려는 목적은 살리되 방법을 바꿔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자기 돈을 진짜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을 이 복지관에 쓰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 문제를 인지했더라면 처음에 내가 A 복지관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B로 넘어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인지했더라면 복지사는 한 번 더 생각했어. 그럼 월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더, 왜냐면 복지관에서 쓰게 되면 이것저것 행정비 다 써버리잖아. 진짜 복지관이 원하는 일을 못 쓰면 난 목적은 분명하니까 내가 받아가지고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오, 그래야지. 이거 알리게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물론 그 비복지사하고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해서 이제 도와줍니다. 언젠가는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야. 사람이 하는 일이 숨기는 일이 없어요. 좋은 일 버거롭고요. 언젠가는 드러났을 때 그 명예는 어느 정도가? 네, 처음에 그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A 복지사하고 갈등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건너뛰어서 인지를 하게 되면, 즉 아까 질문할 때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경우의 수가 확 줄죠.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연구 기간이 엄청나게 줄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A 복지사가 한 단계를 건너뛰었을 때 훨씬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뛰어볼까요? 두 번째 단계를 선택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이걸 갖고 누구를 도와야 될까를 또 생각해야 돼. 그잖아요. 내가 돈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 한 번 더 단계를 뛰어넘어 볼까요? A 복지, B 복지. 자, 복지관이 이제 B 복지라는 말은 나 외의 복지관이니까 나머지 복지관이 부합하는 될 거고.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디예요? 복지관을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죠? 시군구청이죠. 예산이 여기서 나오니까. 자,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어려운 복지관, 내 지금 어려운 복지관을 돕는 거죠. 그런데 내가 줘서 도우면 행정비로 뭐 있을 텐데 두 번째 방법을 썼더니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썼어. 근데 이 돈을 시군구청에 대해서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복지관은 모든 예산을 시군구청에서 받아 쓴단 말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죠. 다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 쓰죠. 우리나라는 로비법이 불법이지만 로비법이 큰 로비법이 아니고 식사 정도는 괜찮으니까 예산을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는 시군구청하고 관계가 좋고, 그렇죠. 사업계획서 내면 예산이 들어오고 이거 잘하면 뛰어난 복지사거든. 그래서 월급 받은 돈을 가지고 100% 다 시군구청에다가 로비. 뭐 나쁜 로비는 아니지. 얼굴 익혀서 내 것이 뭐 선택이 되도록 하는 로비니까. 그래서 예산이 펑펑 내려왔다. 그럼 내 월급에 수백 배의 효과를 보죠. 인지가 뭔지 아시겠죠? 상황인지는 이런 겁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찾아내는 거죠. 바로 이것을
상황인지라고. 학생들에게 바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러한 그림 형태에서 또는 글자 형태에서 배우는 거죠. 근데 글자나 그림은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요. 그림도 테두리가 있죠. 이 테두리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밖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해요? 이 안을 보게 하죠. 주제가 뭐냐? 그렇죠? 네,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안에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밖에 보면 소음이 안 되죠. 근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밖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이거를 파악한 다음에 핵심을 파악하고 바로 옆에 있는 밖을 보아야 돼요. 이 밖이라는 것이 단순히 멀리 있는 외곽이 아니라 인접이잖아요. 인접. 바로 옆에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핵심 질문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보면 이걸 가지고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질문이 뻔합니다. 뭐지? 근데 이번에는 이런 정보가 추가됐어요. 바로 여기 위에가 그 아까 그림이 있었고 여기 아래 그림이에요. 지금 요놈이 그 그림을 만든 거예요. 바닷속에 모래를 이용해서. 얘는 반복할 일 없으면 이 그림만 만들고 다녀요. 자, 이제 이 정보가 추가되니까 여러분이 던질 핵심 질문은 뭘까요? 이제 이 물고기가 만든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제 무슨 질문? 다 같이 시작. 왜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자,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더 우세한 질문이 돼요. 자, 얘한테 물어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예. 일단은 언제 알게 되느냐? 얘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왜 만들고 있는지, 알을 낳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뭐 보호를 위해서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왜가 먼저 나오면 우리는 못 찾아요. 어떻게 만들었지?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사람이라면 먼저 물어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를 물어볼 수 있지만 동물은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질문 능력이라면 무슨 능력이다? 인지 능력이다. 그럼 인지 능력이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질문의 순서에 속합니다. 뭘 먼저 물어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실제 현장에서 한번 마지막 상황인지에서 진짜로 질문인지가 핵심인지 순서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볼까요? 자, 교통사고 났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왔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첫 번째 무슨 질문을 던져야 맞을까요? 자, 두 분씩 30초 주겠습니다. 30초. 진짜 10번 보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져야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될까요? 자, 가나요? 자, 됐습니다. 이쪽에. 사람이 안 다쳤을까? 저쪽. 사람, 여기. 사람, 여기. 사람. 뭐 심오한 질문이 나올 것 답변이 나올 겁니다. 네. 어떻게 다 사고 났을까? 자, 우리가 정말 질문을 던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제 제가 경우의 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건데요. 경우의 수를 말해볼게요.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다 쓰러지고 나만 있어요. 사고 현장에. 그런데 고속도로 중간이에요. 차들이 막 쌩쌩 오는 경우가. 이때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안전바를. 그렇죠. 안전바를 뒤에 빨리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서해대교에서 200중 추돌을 난 게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사고 났는데 생각을 못한 거야. 옆에 닫혀 있으니까 다친 사람만 생각을 하고 치우는데 그냥 뒤에서 초대형 트럭들이 막 200중 추돌이.
그 판단하는 거지. 그때 차를 뺐어야 되거든. 차는 뺄 수 있었거든. 그 판단한 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대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안 그랬으면 차를 못 빼는 상황이면 어떻게 했어야 돼? 저 앞에 가서 네, 빨리 손만 흔들어도 피해갈 수 있었거든. 자, 이 느낌이 오시죠? 자, 두 번째 경우.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제 시골 도로야. 즉 차를 내가 손 안 흔들어도 앞차들이 보고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자기들이 알아서 스톱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나 혼자 있어. 네. 그런데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예, 빨리 이거 뭐 쓰러져 있는 상태에 내가 깨울 수도 있고 뭐 든다 해도 이 사람들 잘못하면 목 다 축축 나가죠. 그럴 때 내가 막 사람 꺼내면 안 돼요. 그죠? 예, 빨리 119 해서 처리해야 돼. 그 다음 내가 딱 도착했는데 의사가 와 있어. 나는 뭐 해야 돼? 네, 의사가 와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의사가 하는 일 말고, 그렇죠? 예, 다음 일을 찾아야 돼. 그러면 보니까 지금 저 뒤에 차가 오는데 그래도 차에 표시를 해야 되겠구만 라는 일을 찾든지 찾아야 돼. 왔는데 보니까 기름이 아래 뿌려져 있고 차가 연기가 나오고 있어. 자, 이 상황은 지금 뭐 해야 돼요? 그쵸, 화재죠. 바로 이때는 119 부를 틈 없습니다. 예, 먼저 어떻게 됐든 빼야 되겠다. 예, 일단 차를 빼야 돼. 자, 지금 계속 할까요? 어디까지 할까요? 자, 이 얘기 핵심이 뭐예요? 제가 말한 핵심이. 상황 속에서 1번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있게 답변했어요. 그쵸? 우리 여기 답변 안 한 게 심오한 거였어요. 이해가시죠? 상황을 인지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변수 앞에서 그 변수들의 순서를 생각해서 그때 그 상황에서 1번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을 행하는 순간 서해대교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망하는 거 정말 초입입니다. 초입. 핵심 파악 하나 못하면요, 단 뭐 하루 만에 뒤집어지고 정말 인생이 이렇게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네. 네가 여자친구 만나니?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제일 불행한 사건은 결혼해서 부부 이별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이별이죠. 부부 이혼이죠. 부자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는 헤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 현상이 별로 안 돼요. 근데 부부 간에는 이별이 많잖아요. 그때 그 상처는 가족 전체, 부부 간에도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어요. 이런 상처를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인지력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상황 인지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사고 났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제일 먼저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어떻게 사고가 그치, 났나? 어떻게 사고의 원인을 찾아서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보험사고는 무엇에 집중할까요? 누가 다시 예, 과실의 요인을 찾아서 빨리 보험 금액을 책정해야 됩니다. 기자는 뭐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 사건이 이슈가 될 만한가 아닌가? 기사에 신문에 낼 만한가 아닌가? 요걸 따지죠. 의사는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왔는데 지금 상황이 고속도로 상입니다. 의사는 뭐를 해야 돼요? 안전조치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교사로 활동하는데 너무너무 학생 관리를 잘해가고 성적 관리를 잘해가지고 정말 승진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거죠. 교장까지 그냥 다른 선생님께서 반절이나 빠른 속도로 갔는데, 이분은 워낙 학생들 관리를 잘했는데 교장이 돼서도 학생들한테만 온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행정이 오고. 이게 바로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교장이 되면 교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케이스에서. 자, 이제 상황이 이제 뭔지 좀 감 잡히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둘이서 시간을 2분 줄 테니까 상황인지란 뭐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쪽도 뭐다라고 설명합니다. 구성을 시작해서 두 분씩 짝 지어서요. 상황인지란 뭐다 한번 생각하는 데까지 우리 선생님 이쪽으로 오셔서 두 분 같이 상황인지란 뭐다. 선생님 적어보세요. 자, 두 분이 합의하셨으면 최종 안을 나와서 한번 발표를 할 테니까요. 네. 상황인지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자, 두 분이 합의했나요? 합의한 내용을 한 분이 발표해 주세요. 자, 상황인지란 네, 두 분 먼저. 네. 저는 한마디로 하면 네. 눈치코치다. 와, 박수. 야, 정말 네, 적합한 단어를 찾아내네요. 예. 눈치 백단만 가지면 예, 상황의 달인입니다. 예,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줬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상황인지는 정의하고 구조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우리 이쪽 두 분은요. 상황인지란? 상황인지란 그 어마어마한 그 변수 중에서 네. 그 방법을 찾아내는. 순위. 네. 예, 순위. 그 변수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예. 그 질문에 대한 순위를 찾아내는 거. 예, 그 정도. 네, 이쪽은 뭐라고 정했어요? 아, 같은. 네. 먼저 해야 될 그 순위를 찾아내는 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상황인지란 수없이 많은 변수들의 위치를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속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을 찾아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거. 그것이 바로 상황인지다. 예,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질문 답변해 보세요. 상황인지를 가장 훈련을 잘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두 분씩 짝을 내서 1분만 해보세요. 상황인지를 가장 잘 훈련하는 방법. 잠깐만 여기 보세요. 그대로 멈춰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교사입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 텐데 교사로 살면서 하는 일이 바로 이 상황인지를 잘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이 목적을 우리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생각했어. 그렇다면 이제 이 상황인지를 정말 잘하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뭘까? 이거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가상의 상황인지를 잘하기 위해서 뭘 하면 가장 잘 훈련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찾았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부터 볼까요? 네. 어떤 생각했어요? 저도 이것도 아까처럼 간단하게 말하면 네.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는 거기에 예. 바로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예, 역지사지 너무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거기 질문도 같이 해라고 하고 이제 생각이 나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또 다른 거 있나요? 생각 두 개 있으면 두 개 드세요. 자, 우리 저쪽에 어떤 생각? 학생들 입장에서 상황인지를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네.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게임. 요즘에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 게임도 괜찮겠다. 예, 좋습니다. 이쪽은요? 찾은 거 얘기하십니다.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 안 찾았어요. 아, 됐습니다. 예, 괜찮아요. 예.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네, 무는 연습들을 좀 여러 가지 상황 제시하고 상황을 제시하고 경우의 수를 계속 찾아보는 우리 선생님 효칭을 제가 경험을 경험을 많이
경험을 많이 시킨다. 예. 예, 우리 제가 호칭을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이죠. 아, 선생님이세요? 네. 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경험을 많이 시키는 거죠. 예. 경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찾는 건데 그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옳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용이 어려워요. 징기스칸은 책 한 권도 안 읽고 이 지구상의 가장 넓은 땅을 다스렸습니다. 핵심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지구상의 반절을 다스리려면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책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글도 몰라요. 체험이었죠. 태어나자마자 걔는 부모님이 그 당시에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계속 싸움 속에서 죽음의 얘기를 한 번도 거의 건너뛴 적이 없어요. 눈만 뜨면 죽음의 얘기였어요. 생존의 모든 그죠? 예, 안테나가 다 세워져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냅니다. 그게 그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체험이란 이제 체험은 체험인데 그 뒤에가 안정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차이가. 체험에 차이가 있으면 그런 역량을 찾아냅니다. 너무 체험이 차이가 난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좌절해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그냥 돌아가셨어. 그럼 아이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수천 명 중에 한 명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지고 대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너무 의외의 사건이죠. 다시 말해서 체험이 가장 좋은데 이 모든 교육 과정에 체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 쓰는 것이 바로 언어인지입니다. 그럼 언어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 상황을 전달할 때 언어로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그가 알고 싶은 그대로를 전달해줘야 이게 언어인지예요. 그럼 이제 다음 순서가 바로 언어인지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할 텐데요. 이제 정리가 좀 되죠? 질문을 통한 인지력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질문이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순수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과정에는 뭐가 개입돼요 이제? 언어가 개입돼요. 내가 파악한 세계는 아무 말하지 않고 상황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시작하려면 말과 글이 있어야 돼요. 바로 언어인지가 그 다음의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언어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 나가는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10분이니까 40분 하죠? 저녁 먹어야 된다 우리. 네, 6시부터 예. 식사인데요. 원래 6시? 좀 더 하고 6시부터 조금 더 합시다. 하고 그럽시다. 6시부터 시간을 네네, 알겠습니다. 예. 30분보다 조금 더 네네, 그렇게 할게요. 그게 네, 낫죠?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럼 다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